1984년 제2구 8. 그들은 그 일을 해냈다. 마침내 해낸 것이다. 그들이 지금 서 있는 방은 기다랗고 부드러운 불빛에 쌓여 있었다. 텔레스크린이 낮게 속삭이듯 희미한 소리를 내고 있었다. 탄력성 있는 지풀은 양탄자가 마치 벨벳 위를 밟고 다니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방 저쪽 끝에는 오브라이언이 양쪽에 서류 더미를 쌓아놓고 초록색 가시 씌어진 램프의 불빛을 받으며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하인이 줄리아와 윈스턴을 방 안으로 들여보냈을 때도 그는 일부러 고개를 들어 쳐다보지 않았다. 가슴이 방망이질 하듯 심하게 뛰어서 윈스턴은 제대로 말을 꺼낼 수 있을지 의심스러웠다. 그 일을 해냈다. 그는 고작 이런 생각밖에 할 수 없었다. 아무튼 여기에 찾아온 것은 경솔한 행동이었고 함께 들어온 것은 더더구나 어리석은 짓이었다. 비록 그들이 제각기 다른 길로 해서 이곳에 도착한 후 오브라이언의 집 앞에서 만나긴 했지만 말이다. 그렇지만 단순히 이런 곳에 온다는 그 자체가 신경을 쓰이게 하는 일이었다. 핵심 당원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하물며 핵심 당원이 살고 있는 집을 들여다본다는 것은 드문 일이었다. 거대한 저택의 으리으리한 분위기, 모든 것이 호화롭고 고급스러워 보였으며 맛 좋은 음식 냄새와 고급 담배 냄새가 코에 스며들었고 엘리베이터는 소리 없이 번개처럼 미끄러지며 오르내렸으며 흰 제복에 하인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어 이 모든 것이 사람의 기를 죽였다. 물론 이곳에 올만한 그럴듯한 도시를 갖고 있었지만 발걸음을 떼어놓을 적마다 검은 제복의 감시병이 모퉁이에서 불쑥 나타나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고는 이곳에서 나가라고 명령할 것 같아 겁이 더욱 났다. 아무튼 오브라이언의 하인은 아무 말 없이 두 사람을 들여보내주었다. 하인은 키가 작고 검은 머리에 하얀 제복을 입고 있었는데 마른 목골의 얼굴에는 마치 중국 사람처럼 전혀 표정이 없었다. 하인이 그들을 인도해 들어간 동네에는 부드러운 양탄자가 깔려 있었고 크림빛에 벽지가 발라져 있었으며 새하얀 벽판이 눈에 띄게 깨끗해 보였다. 이런 것 역시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들이었다. 윈스턴은 지금까지 사람들의 손때가 묻어 거무스레해지지 않은 통로의 벽을 본 적이 없었다. 오브라이언은 종이 쪽지 한 장을 손에 들고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았다. 묵직한 얼굴을 깊숙이 숙이고 있어서 위압감을 주면서도 지성적으로 보이는 콧날이 눈에 띄었다. 그는 그렇게 약 20초 동안 꼼짝 않고 앉아 있었다. 이윽고 그는 붓을 기록기를 앞으로 잡아당겨 정사에서만 사용하는 혼성 특수용어로 내뱉듯이 메시지를 전했다. 항목 157 전적인 승인 6항에 포함된 제한은 극히 불합리, 사상제에 가까운 삭제, 기계류, 총경비, 합산 견적서 입수 전에는 건설공사 중단. 이상 메시지 끝. 그는 의자에서 침착하게 몸을 일으키더니 소리 없이 양탄자 위를 걸어 그들 쪽으로 다가왔다. 신호로 이야기할 때의 약간 사무적인 분위기는 가셨지만 그의 표정은 방해를 받아 불쾌한 듯 보통 때보다 딱딱해 보였다. 윈스턴이 벌써부터 느끼고 있던 공포가 갑자기 당혹감으로 바뀌어 그의 온몸을 타고 흘렀다. 어리석게도 터무니없는 실수를 저지른 게 분명했다. 무슨 증거로 오브라이언이 자신과 어떤 종류의 정치적 공모자라고 믿게 된 것일까? 잠깐 동안 번뜩였던 눈빛과 단 한마디의 수상한 말밖엔 없었다. 그런 것을 제외한다면
꿈을 근거로 한 그 자신의 은밀한 상상력에 지나지 않는다. 이제는 사전을 빌리러 왔다는 핑계밖에 내세울 수가 없었다. 그렇지만 줄리아가 여기에 나타난 것을 설명할 길이 없었다. 오브라이언은 텔레스크린 앞을 지나치면서 무슨 생각이 퍼뜩 떠오른 모양이었다. 그는 발걸음을 멈추더니 옆으로 돌아서서 벽에 붙은 스위치를 눌렀다. 날카롭게 찰칵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텔레스크린에서 흘러나오던 음성이 그쳤다. 줄리아는 깜짝 놀라서 작은 소리로 외쳤다. 심한 공포 속에서 윈스턴 역시 자기도 모르게 입을 열었다. 그걸 끌 수 있군요. 그렇소. 오브라이언이 말했다. 우린 저걸 끌 수 있소. 우리한테는 그런 특권이 있으니까. 이제 그는 그들 앞에 마주 서 있었다. 그는 흔들리지 않는 묵직한 자세로 그들 두 사람 앞에 버티고 서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 떠오른 표정은 여전히 읽을 수가 없었다. 그는 엄숙한 얼굴로 윈스턴이 먼저 입을 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렇지만 무슨 말을 기대하는 것일까? 지금도 역시 자기는 아주 바쁜 사람인데 무엇 때문에 방해를 하느냐고 짜증을 내며 의아해하는 것이 분명했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텔레스크린을 끈 후에 방안은 쥐죽은 듯이 조용했다. 초침이 움직이는 소리가 엄청나게 크게 들렸다. 윈스턴은 당혹스러움을 느끼면서 계속하여 오브라이언의 얼굴을 주시했다. 갑자기 그 어둡게 굳어진 얼굴이 미소를 지을 것처럼 일그러졌다. 오브라이언은 그만의 독특한 제스처로 곧장등에 걸쳐있는 안경을 매만졌다. 내가 먼저 말할까요? 아니면 당신이 먼저 말하겠소.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윈스턴은 재빨리 대답했다. 저건 정말 꺼졌습니까? 그렇소. 모든 게 다 꺼졌소. 오직 우리들만 남은 거요. 우리가 여기에 온 까닭은... 그는 순간적으로 자신이 이곳을 찾아온 동기가 모호하다는 것을 깨닫고 말을 멈췄다. 사실 오브라이언한테서 무슨 도움을 기대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에 이곳에 온 이유를 설명하기란 쉽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목소리에 힘이 없고 일부러 꾸며대는 느낌을 준다는 걸 의식하면서도 계속해서 말했다. 우리는 당을 전복시키기 위한 어떤 종류의 음모와 어떤 비밀 조직이 있다는 것, 더욱이 당신이 거기에 가담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도 거기에 합류해서 일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당의 적이며 영사의 강령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상범이며 간통자들입니다. 이런 얘기까지 꺼내는 이유는 우리들 자신의 운명을 당신의 뜻에 맡기고 싶어서입니다. 만약 당신이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범법행위를 자행하라 하더라도 우린 거기에 대한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윈스턴은 문이 열려 있다는 느낌이 들어 얘기를 멈추고 어깨 너머로 힐끗 돌아봤다. 아니나 다를까 체구가 작은 누런 얼굴에 하인이 노크도 하지 않은 채 들어와 있었다. 윈스턴은 그 사내가 유리병과 유리잔들을 쟁반에 받쳐들고 왔다는 것을 알았다. 마틴은 우리 편이요. 오브라이언이 무감각하게 말했다. 마실 걸 이리 가져와, 마틴. 그걸 저 둥근 탁자 위에 놓아두게. 의자는 충분한가? 그럼 우린 의자에 앉아서 편하게 얘기하는 게 좋겠어. 자네 의자도 가져오게, 마틴. 이건 비즈니스야. 앞으로 10분 동안은 하인이라는 생각을 하지 말게. 조그만 사나이는 스스럼없이 앉았다. 그러나 여전히 하인티가 났고 이런 특권을 즐기는 시종의 풍모가 넉넉히 엿보였다. 윈스턴은 경륜질로 이 사내를 자세히 뜯어보았다. 이 사내는 평생 한 가지 역할만 해오면서 잠시 동안이라도 그 자신의 역할에 속아서는 것은 유명하다고 느끼는 것 같은 인상을 풍기고 있었다. 오브라이언은 유리병을 들어 잔들에다 공들군 액체를 가득 따랐다. 그것을 보자 윈스턴은 머릿속에 오래전에 벽이나 강북합니다 네온사인으로 평선화한 거대한 병이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유리잔에다 액체를 따르는 광경을 본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다.
위쪽에서 내려다본 액체는 거의 검은빛이었지만 유리병석에 들어 있을 때는 루비 같은 색깔로 빛났다. 그것은 시큼하면서도 달콤한 냄새를 풍겼다. 윈스턴은 줄리아가 잔을 들어 올려 솔직한 호기심을 보이면서 코에다 대고 냄새를 맡는 것을 봤다. 포도주라는 오브라이언이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틀림없이 책에서 읽은 적이 있겠죠. 섭섭하게도 외부 당원들은 이런 걸 구하기가 어려워. 다시 그의 얼굴이 엄숙해지더니 잔을 쳐들었다. 서로의 건강을 위해서 건배하는 게 좋을 것 같군요. 우리의 지도자에게 이마누엘 골드슈타인을 위해서. 윈스턴은 눈에 띄게 흐뭇해하면서 잔을 들었다. 포도주는 책에서 읽고 상상했던 것이었다. 유리문진이나 체링턴 씨가 반쯤 기억하는 노래 가사와 마찬가지로 포도주는 사라져버린 로맨틱한 과거, 마음속으로만 남몰래 되새겨보고 싶은 옛 시대에 속한 것이었다. 어떤 이유에선지 그는 늘 포도주란 검은 산딸기잼처럼 아주 단맛이 나고 마시면 금방 취해버릴 거라고 생각해왔었다. 그러나 실제로 한 모금만 마셔보니 분명히 실망만을 안겨줬다. 사실은 몇 년 동안 진만 마셔오다 보니 포도주의 맛을 알기가 힘들었다. 그는 빈잔을 내려놨다. 그렇다면 골드슈타인이라는 사람은 실제로 있는 겁니까? 윈스턴이 물었다. 그렇소. 그런 사람이 있소. 게다가 살아있죠. 어디에 있는지는 나도 모르죠. 그럼 음보와 주식도 사실입니까? 그건 단순히 사상경찰에서 주작해낸 게 아닙니까? 아니요, 그건 사실이요. 우린 그걸 형제단이라고 부르시오. 가령 당신이 그 단체에 소속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조직이 존재한다는 것 외에 형제단에 대해서 많은 걸 알아내지는 못할 거요. 그 얘기는 잠시 후에 다시 하기로 합시다. 그는 손목시계를 들여다봤다. 핵심 당원이라 하더라도 텔레스크라인을 1시간 이상 꺼두는 것은 현명한 일이 아니야. 당신들은 이곳에 함께 오지 말았어야 하는 건데, 그러니 돌아갈 때는 따로따로 가도록 하시오. 동지, 당신이... 그는 머리를 움직여 줄리아를 가리켰다. 먼저 떠나도 돼요. 하지만 우린 20분가량 의논할 시간적 여유가 있어. 내가 먼저 몇 가지 질문을 해야겠는데 이해해 주시오. 대체 말해서 당신은 무슨 일이건 할 준비가 되어 있어. 우리의 능력이 미치는 한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윈스턴이 대답했다. 오브라이언은 의자에 앉은 채로 약간 몸을 돌려 윈스턴을 마주봤다. 윈스턴이 줄리아의 목까지 대답해 주리라고 생각했던 탓인지 그는 줄리아를 거의 무시했다. 순간 그의 눈꺼풀이 껌뻑거렸다. 이윽고 그는 낮고 무감각한 음성으로 질문을 시작했다. 그렇지만 이것은 순서가 일정한 교리문단 같은 것으로 처음부터 그 대답을 뻔히 알고 있다는 투였다.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소. 네. 살인을 저지를 각오도 되어 있소. 네. 수백 명의 죄 없는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갈 파업행위도 할 용의가 있소. 네. 외국 세력에게 자신의 조국을 팔아넘길 수 있겠소. 네. 사기를 치고 위조하고 흑색 선전을 일삼고 동심을 더럽히고 습관성 마약을 살포하고 매춘을 권장하고 성병을 만연시키는 등 당의 권력을 혼란시키고 약화시킬 수 있는 행위라면 무엇이든 망설이지 않고 할 각오가 되어 있소. 네. 예를 들어 아이들의 얼굴에 황산을 뿌리는 것이 우리에게 이익이 된다면 그런 일도 할 용의가 있소. 네. 당신의 사회적 신분을 포기하고 나머지 생을 하인이나 부두 노동자로 살아갈 각오가 되어 있소. 네. 당신들 두 사람 다 헤어져서 다시는 서로를 만나지 못하더라도 괜찮겠소. 안 돼요. 갑자기 줄리아가 나서서 소리쳤다. 윈스턴은 이렇게 대답하는 동안 꽤 오랜 시간이 흘러간 것처럼 느껴졌다.
한동안 그는 말할 힘마저 박탈당한 것 같았다. 혀를 움직여도 소리가 나지 않았고 하려는 말의 첫 음절이 입속에서 맴돌 뿐이었다. 어렵게 그 말을 하게 되었을 때는 윈스턴은 자신이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조차 잊어버렸다. 아니요. 그는 간신히 대답했다. 나에게 말해주길 잘했소. 오브라이언이 말했다. 우린 모든 걸 알 필요가 있으니까. 그런 다음 줄리아 쪽으로 몸을 돌리고 목소리에 좀 더 감정을 곁들여 덧붙였다. 윈스턴이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완전히 딴 사람으로 바뀌어 살게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겠소? 우린 그를 새로운 신분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야 할지도 모르고 그의 얼굴, 그의 동작, 손의 모양, 머리 빛깔, 심지어 목소리까지도 달라질 거요. 그리고 당신 자신도 완전히 딴 사람으로 바뀔지 모르고 우리 측 외과 의사들은 사람의 모습을 몰라보도록 바꿔놓을 수가 있죠. 때로는 그런 일도 필요하니까. 가끔 멀쩡한 사지를 절단하기까지 하오. 윈스턴은 마틴의 몽골인 같은 얼굴을 곁눈질로 훔쳐보지 않을 수 없었다. 그의 눈으로 보기엔 수술한 자국 같은 것은 없었다. 줄리아는 새파랗게 질려 얼굴에 주근깨가 한결 두드려져 보였다. 그러나 대담하게 오브라이언을 마주보고 있었다. 그녀는 동의하는 것 같은 말을 뭐라고 중얼거렸다. 좋소. 그러면 결정됐어. 각자 위에 은재의 담배 케이스 하나가 놓여 있었다. 오브라이언은 태연한 얼굴로 무심코 담배 케이스를 그들 쪽으로 밀어주고는 자기도 한 갭이 꺼내 피어문 다음 자리에서 일어나야만 생각이 더 잘 떠오른다는 듯이 이리저리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담배 알맹이가 가득 차고 포장이 잘 된 데다 좀처럼 구경하기 힘든 비단결 같은 종이로 만든 아주 고급 담배였다. 오브라이언은 다시 손목시계를 들여다봤다. 마틴, 자넨 식료품 창고로 돌아가 있는 것이 좋겠네. 15분쯤 있다가 텔레스크린에 스위치를 켜야 하니까 가기 전에 이 동지들의 얼굴을 자세히 봐두게 다시 또 보게 될 테니까 난 못 만날지도 모르지만 건강 앞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이 작은 사나이의 까만 눈이 깜빡거리면서 그들의 얼굴을 더듬었다. 그의 태도에서는 친밀감 같은 것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다. 사나이는 그들의 외모를 기억해두고 있을 뿐 그들에게 어떤 관심을 갖거나 별다른 흥미를 품지 않는 것 같았다. 윈스턴은 성형수술을 한 얼굴에는 표정이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 하고 생각했다. 인사를 하거나 무슨 말을 건네지도 않고 마틴은 등 뒤로 살며시 문을 닫고는 나가버렸다. 오브라이언은 한 손을 검은 제복의 호주머니에 넣고 다른 한 손엔 담배를 들고서 방 안을 왔다 갔다 했다. 당신은 암흑 속에서 싸우게 되리라는 걸 알고 있겠지 라고 그가 말을 꺼냈다. 항상 어둠 속에만 있게 될 거요. 시령을 받으면 이유를 알 필요 없이 복종해야 하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진정한 본질과 그것을 전복시키는 전략을 배우게 될 책을 후에 보내드리겠소. 그 책을 읽고 나면 당신은 형제단의 정식 당원이 될 거요. 그러나 우리가 싸우는 일반적인 목적과 순간순간의 긴급한 과제 사이에서 당신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게 될 거요. 당신한테 형제단이 존재한다고 말했지만 사실 그 숫자가 100명인지 1000만명인지 나도 모르고 당신이 개인적으로 아는 범위에선 결코 10명을 넘지 않을 거요. 당신은 고작 서너 사람과 접촉하겠지만 그것도 수시로 사라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바뀔 거요. 이런 식으로 당신의 접촉은 시작되어 그대로 계속되어 당신이 받는 지령은 모두 나한테서 나갈 거요. 그리고 서로 연락을 취할 필요가 있을 때는 마틴을 통해서 해야 하오. 당신이 끝내 체포된다면 자백을 하게 되겠지. 그건 불가피하오. 하지만 자기 자신의 행위 외에 별로 자백할 게 없을 거요. 배신을 해봤자 하찮은 사람은 몇 명밖에 한데 아마 나까지도 배신하지 못할 거야. 그때쯤이면 난 죽었거나 살아있다 하더라도 전혀 다른 사람으로 얼굴까지 바뀌어 있을 거요.
그는 부드러운 양탄자 위를 줄곧 이리저리 움직이며 걸어다녔다. 체구가 큰데도 몸놀림이 눈에 띄게 유연했다. 그런 우아함은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거나 담배를 쥐고 있는 제스처에도 나타나 있었다. 완력이 세워 보인다기보다는 믿음직스럽고 풍자로 채색된 이해심 같은 것이 엿보였다. 그가 아무리 열성적이라 하더라도 방심자에게 흔히 있는 외골래, 단순성 같은 것은 갖고 있지 않았다. 살인, 자살, 성병, 사지의 절단, 변형된 얼굴 등에 대해 얘기를 할 때도 가벼운 농담을 짓거리는 것 같았다. 이건 불가피한 일이오. 그의 음성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았다. 우리는 우리가 주저하지 말고 해야 할 일이오. 그렇지만 인생이 다시 살만한 가치가 있게 될 때에는 이런 일은 할 필요가 없게 될 거요. 오브라이언에 대한 거의 존경심에 가까운 찬탄이 윈스턴의 가슴속에서 솟구쳤다. 잠시 동안 골드슈타인의 어렴풋한 모습마저 잊고 있었다. 오브라이언의 힘이 있어 보이는 어깨와 못생겼어도 시선적인 물고자는 얼굴을 보고 있노라면 도무지 그가 패배하리라고는 믿어지지 않았다. 그가 대처할 수 없는 전략이라든가 예견할 수 없는 위험 같은 것은 있을 수 없었다. 줄리아까지도 감명을 받은 것 같았다. 그녀는 담뱃불이 꺼진 줄도 모르고 열심히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오브라이언이 이야기를 계속했다. 당신들은 형제단이 존재한다는 소문을 들었을 거야. 의심한 여지 없이 그것에 대해 제멋대로 상상을 했겠지. 아마 모반자들의 거대한 지하 조직이 지하실에서 비밀리에 모임을 갖고 벽에다 메시지를 휘갈겨 쓰고 아무나 특이한 손짓으로 서로를 알아보리라고 상상했을 거요. 그러나 그런 일은 불가능하오. 경제단의 조직원들은 서로를 알아볼 만한 방법이 없고 극히 소수를 제외하고는 서로의 신분을 알아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오. 골드슈타인 자신이 사상경찰의 손에 붙잡힌다 하더라도 조직원의 명단이 전부 기록되는 리스트를 넘겨줄 수 없고 그런 명단을 입수할 만한 정보를 제공할 수도 없소. 그런 리스트는 존재하지도 않으니까 말이오. 경제단은 일상적인 의미에서의 조직이 아니므로 깡그리 소탕할 수 없는 거지. 단지 파괴되지 않는다는 이념으로 그 조직은 유지되어 나가는 거요. 그런 이념이 없다면 당신도 결코 버텨나가지 못할 거요. 동지의식을 갖는다거나 격려 따위를 받지도 못하고 결국 당신이 체포된다 하더라도 조직으로부터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 없을 거요. 우리는 결코 같은 조직원들을 돕지 못하고 기껏해야 누군가의 입을 다물게 해야 할 절대적인 필요가 있을 경우에만 감방 속에 몰래 면도날을 반입시켜줄 수도 있을 정도요. 아무런 보람도 아무런 희망도 없는 삶을 받아들여야 하오. 잠시 동안 일하다가 체포되어 자백하고 나서 죽게 될 것이오. 그것만이 당신이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보람이오. 어떤 인식할 수 있는 변화가 우리들 생전에 일어나게 될 가능성도 없소. 우린 죽은 몸이나 마찬가지요. 우리의 진정한 삶은 미래에만 있소. 우리는 한 줌의 먼지와 조각의 뼈가 되어 그 세계에 참여하게 될 거요. 그렇지만 그러한 세계가 미래의 어떤 시점에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고 천년 후가 될지도 모르죠. 지금으로선 건전한 정신의 영역을 조금씩 넓혀가는 길밖엔 할 일이 없는 거요. 우린 집단적으로 행동할 수 없어. 우리는 우리의 지식을 개인으로부터 개인으로, 세대로부터 세대로 퍼뜨려 전해나갈 수밖에 없어. 사상경찰이 감시하고 있는 한 달리 방법이 없으니까. 그는 발걸음을 멈추고 세 번째로 손목시계를 들여다보았다. 동시, 당신이 떠나야 할 시간이 다 됐어. 그는 줄리아에게 말했다. 잠깐만. 병이 아직 술이 반쯤 남아있군. 그는 술잔을 채우고 자기 잔을 들었다. 이번엔 무엇을 위해 범죄할까? 그는 여전히 약간 냉소적인 음성으로 말했다. 사상경찰을 혼란시키기 위해서, 빅브라더의 죽음 위해서, 안전성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과거를 위해서. 윈스턴이 말했다. 과거란 더욱 중요한 것이지. 오브라이언이 침통하게 동의했다. 그들이 잔을 비우고 나서 잠시 후에 줄리아가 가려고 일어섰다.
그때 오브라이언이 캐비넷 위에서 조그만 상자를 꺼내어 납작하고 하얀 알약 하나를 그녀에게 건네주며 입에 넣으라고 했다. 술 냄새를 풍기며 밖에 나가서는 안 된다고 했다. 엘리베이터에 안무는 눈치가 아주 빠르다고 했다. 그녀가 문을 닫고 나가자마자 오브라이언은 그녀의 존재를 잊어버린 것 같았다. 그는 한두 발짝 걷고 나서 멈췄었다. 매듭을 지어두어야 할 사소한 일들이 몇 가지 남아있어 라고 오브라이언은 말했다. 난 당신이 어떤 의심처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윈스턴은 체링턴 시각의 위층의 방에 대해 설명했다. 잠시 동안 거기가 괜찮겠군. 후에 다른 곳을 알아봐 드리겠어. 윈스턴은 자주 바뀌는 게 좋으니까요. 그동안에 그 책에 사본도 보내주겠소. 오브라이언이 그 책이란 낱말을 특히 강조하여 말하는 것을 윈스턴은 알 수 있었다. 아시다시피 골드슈타인이 쓴 책이요. 하느라면 빨리 보내주도록 하겠지만 그 책을 입수하려면 다소 시간이 걸릴 거요. 그런 책은 당신이 상상하는 만큼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그 책을 찍어내기가 무섭게 사상건조를 샅샅이 뒤져 없애버리니까. 그러나 그래봤자 별 수 없지. 그 책을 깡그리 없앨 수는 없는 일이요. 하지만 한 권까지 없애버린다 하더라도 우리는 거의 글자 한자 틀리지 않게 다시 발간해낼 수 있어. 당신은 일이 있을 때 손가방을 들고 다니요? 라고 그가 물었다. 네, 그 형상. 어떻게 생긴 가방이요? 몹시 헐어빠진 검은 가방입니다. 2개의 끈이 달려있고요. 검은색의 2개의 끈이라 몹시 헐어빠지고 좋아요. 정확한 날짜는 말하기 어렵지만 아주 가까운 장래에 당신이 오전 중에 처리할 메시지 가운데 오자가 앉아 있을 거요. 그러면 다시 보내달라고 계속해서 청구하시오. 그리고 다음날은 손가방을 들지 말고 출근하시오. 그날 중에 어느 때 거리에서 한 사나이가 당신의 팔꿈치를 건드리며 이렇게 말할 거요. 당신은 가방이 떨어졌군요 라고. 그가 당신에게 전해준 가방 속에 골드슈타인의 책이 들어있을 거요. 당신은 그걸 14일 이내에 돌려줘야 하오. 그들은 잠시 동안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당신이 떠날 시간이 2분 정도 남았군. 오브라이언이 말했다. 그럼 다시 만나요. 다시 만나게 된다면. 윈스턴은 그를 쳐다봤다. 그리고 아무기 없는 그런 곳에서요? 하고 머뭇거리면서 말했다. 오브라이언은 놀라는 기색도 없이 머리를 끄덕였다. 아무기 없는 그런 곳에서. 그는 그 암시를 알아듣겠다는 듯이 말했다. 그런데 이곳을 떠나기 전에 뭐 얘기하고 싶은 건 없어. 무슨 메시지나 질문이라도. 윈스턴은 생각해봤다. 더 이상 물어볼 말이 없는 것 같았다. 더욱이 어마어마한 일반론 같은 걸 입 밖에 꺼내어 묻고 싶은 충동은 느끼지 않았다. 대신 오브라이언이나 형제들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어머니가 마지막 날을 보냈던 간단한 침실이었던가. 체링턴 씨 가게 위층의 조그만 방, 유리문진, 장미나무 액자에 끼어진 공파나 같은 것들이 뒤섞인 광경이 그의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는 입에서 튀어나오는 대로 아무렇게나 짓거렸다. 오렌지와 레몬이요. 세인트 클레멘스의 종이 말하네 라는 구절로 시작되는 옛 노래의 가사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다시 오브라이언은 머리를 끄덕였다. 그는 유별나게 점잖은 태도로 그 시구를 완벽하게 외웠다. 오렌지와 레몬이요. 세인트 클레멘스의 종이 말하네. 당신은 내게 석분의 빚을 졌다고. 세인트 마틴의 종이 말하네. 언제 갚아주겠니? 올드베일리의 종이 말하네. 부자이가 되면 갚아주지. 쇼디치의 종이 말하네. 당신은 마지막 구절까지 알고 있군요. 윈스턴이 외쳤다. 그래, 마지막 구절까지 알고 있어. 그런데 섭섭하지만 이제 가야 할 시간이 됐군. 잠깐만 기다려. 알약을 드리는 게 좋겠어. 윈스턴이 자리에서 일어서자 오브라이언은 손을 내밀었다.
그가 너무나 억세게 잡았으므로 손이 아팠다. 윈스턴이 문 앞에서 뒤돌아 보았지만 오브라이언은 이미 마음속에서 그와의 일을 지워버린 듯이 보였다. 그는 텔레스코린을 조종하는 스위치에 손을 갖다 댄 채 기다리고 있었다. 오브라이언의 등 너머로 윈스턴은 초록색 가시 씌어진 램프와 구슬기록기와 종이를 가득 채운 줄로 엮은 바구니가 놓여있는 책상을 볼 수 있었다. 이 우발적인 사건은 끝났다. 30초 이내에 오브라이언은 지금껏 방해를 받았던 당과 관계된 중대한 일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윈스턴은 생각했다. 자주